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었다. 부산 중구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던 날, 나는 벽 뒤에 숨어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10살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내 앞으로 두 사람이 다가왔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 서연이는 누가 데려올 거야?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이 데려가요. 나는 새 출발해야 한다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도 재혼할 사람이 있어. 애 딸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아빠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연이는 혼자서도 잘 클 거야. 똑똑하잖니?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대구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엄마는 배웅조차 오지 않았다. 아빠는 먼 곳에서 손만 한번 흔들고는 돌아섰다. 첫날 밤 낯선 방에서 낯선 아이들과 함께 자야 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인형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면 다른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고아원 생활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다. 나는 빨리 철이 들어야 했다. 스스로 옷을 빨고 밥을 먹고 숙제를 했다. 12살이 되자 나는 고아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도 오래 있지 못했다.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나는 또다시 짐을 싸야 했다. 광주의 한 보호소로, 그 다음엔 인천의 그룹홈으로, 다시 서울의 임시 보호시설로. 15살까지 나는 5곳의 보호소를 전전했다. 친구를 사귀는 법을 잊어버렸다. 어차피 떠나야 하는데 정을 붙일 이유가 없었다. 16살 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 밤 11시까지 일했다. 주말엔 음식점 설거지도 했다. 돈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점심을 굶을 때도 많았다. 보호소 선생님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독립할 거예요. 혼자 살 집을 마련할 거예요. 18살이 되던 해 나는 3개의 알바를 동시에 뛰었다. 편의점, 카페, 그리고 주말엔 행사장 도우미.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잤다. 힘들었지만 버텨야 했다. 이제 보호소에서 나가야 할 나이가 되었고 나에게 의지할 곳은 없었다. 그 시절 나는 도서관에서 사업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마케팅, 창업, 경영, 부동산. 두꺼운 책들을 밤새 읽으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돈 있으면, 성공하면, 그러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20살, 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보호소에서 나온 뒤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중고 노트북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의류 리셀링이었다. 동대문에서 싸게 떼온 옷들을 온라인에 팔았다.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배송했다. 놀랍게도 사업은 잘 됐다. 22살이 되자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 2명을 고용했다. 25살엔 사무실이 강남으로 옮겨졌고 직원은 10명이 넘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빌딩 한 채를 샀다. 그때까지 나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너무 바빴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글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4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뭔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민지를 큰일 났어.
도와줄 수 있니? 임지. 내 동생이었다. 부모님이 재결합해서 낳은 동생. 엄마가 키운 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4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민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가족이잖니? 우리 가족.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쓴 웃음을. 가족이요? 그래. 가족이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이번만 도와줄래?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만나서 얘기하죠. 서울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그래, 그래. 고마워, 서연아. 역시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4년 만이었다. 14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생일 축하 문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가족이란다. 일주일 뒤 나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으로 내 비서가 옆에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늙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뒤따라 아빠가 들어왔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슬쩍고 걸음걸이가 느려져 있었다.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말 끝까지 찾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지가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서연아,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 딸 이렇게 멋있게 컸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앉으세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민지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민지 좀 도와줘.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엄마가 말을 꺼냈다. 얼마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4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정도면 돼. 곧 갚을게.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 씨, 무슨 사업하세요? 동생한테 존댓말 쓸 필요 없잖아.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패션 회사 하는데 좀 어려워.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빌려주면 갚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곧 회복할 거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뭐?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민지 씨 회사 자세히 조사했어요. 부채가 1억이 넘고 곧 파산할 상황이더군요. 제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 70%를 가져가고 회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미쳤어. 민지가 소리쳤다. 이미 변호사와 협의 끝났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지 씨가 거부하면 회사는 그냥 파산하는 거고요.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가족인데. 나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요? 절 고아원에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신 거예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들이? 그건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아빠가 변명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책임을 산 거예요. 민지 씨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 그 책임을 지려고 인수한 겁니다. 민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이 버린 아이가 오늘은 당신들의 주인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지의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사 서류를 뒤지던 중 민지의 개인 금고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보험 서류였다.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 가입일은 내가 11살 때였고 수익자는 엄마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망 신고서가 있었다. 내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지 서류. 보험금은 2억 원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가짜 사망 진단서, 가짜 장례식 영수증, 그리고 2억 원이 엄마 계좌로 입금된 은행 기록. 글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탔다. 나는 더 깊이 파헤쳤다. 민지의 컴퓨터에서 오래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그냥 날짜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은이를 죽은 걸로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보육원에 들여보낼 때 인적정보 안 줘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잖아. 엄마의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그게 되겠어? 생명보험 가입해놨잖아. 2억이야. 2억. 그 돈이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어차피 서은이는 고아원에 있고 연락도 안 하잖아. 그냥 사고로 죽은 걸로 하자. 그래도 그건 당신도 돈 필요하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서은이는 어차피 우리 인생에 없는 애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글은 나를 버리는 것으로 모자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다음 날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갔다.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담당 형사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중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예, 고소하겠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아빠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민지도 공범으로 조사받았다. 글이 보험금으로 산 집과 차는 모두 압류되었고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다. 전 남편과 공모의 친딸을 사망자로 속여 2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현재 사업가로 성공해. 나는 뉴스를 보면서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14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징역 3년, 아빠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재판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민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재판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기분이세요? 가족을 고소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 진짜로 나는 살아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사람으로. 6개월 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은평구에 작은 건물 하나를 샀다. 그곳에 희망복지센터라는 간판을 달았다. 고아원과 보호소를 떠나야 하는 아이들,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센터는 무료로 운영되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잘 곳을 얻고 밥을 먹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선생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17살 여자아이가 물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죠.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왜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이름을 바꾸던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주민번호는 바뀌었지만 이 이름은 남기고 싶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위해. 복지센터 개소식 날 나는 작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10살 때 부모님께 버려졌어요.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랐고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강합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가족이 다시 연락하면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나는 이미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고요. 그날 밤 복지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울던 10살짜리 소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던 16살,
청소년, 좁은 고시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20살 청년.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조용히 들었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알아요. 그리고 전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엄마의 용서는 필요 없어요.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따뜻했다. 나는 살아있었다. 진짜로, 완전히 나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혼자라고 느껴진다고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어보시길 바래요.